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라고 일컫는 그 지역에 관한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거 동남아시아 역사를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틀, 그러니까 이제 고대 중국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역사들이 쭉 이어오고 있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동남아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이제 이 동남아시아의 그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그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은 아마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역사를 이제 이해를 할 때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의 역사나 이런 걸 보면은 기원전에서 다 시작을 해요. 기원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기록이라든지 그 유산이 웬만하면은 거의 다 발굴도 되고 남아있기도 하고 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고대사, 그러니까 뭐 기원 전후로 시작을 해가지고 약 1000년까지, 기원 후 1000년까지에 있는 역사가 굉장히 모호한데, 중요한 거는 그 시절에도 분명히 어떤 왕국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어요. 다들 알고 있지만은 증거가 없는 거죠. 증거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 민족을 구성을 하고 어떤 국가를 만들었는지 모두 이제 추측입니다. 추측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보통 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따이족이 만들었고, 이제 버마 같은 경우에 버마족이 만들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기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 와트 문명을 만든 이제 크메르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대에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주로 북방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추측이라는 거죠. 추측. 정확하게 이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쪽 동남아시아에는 이 대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자랍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나무 크기가 이만한 게 있어요, 지름이. 그래가지고 이 크다란 이 대나무를 가지고 별의별 걸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집도 지을 수가 있고, 이거를 잘라가지고 밥그릇을 만든다든지, 혹은 이걸 갖다가 대나무를 아주 잘 가공을 하면은 굉장히 날카로운 칼도 만들 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대부분의 이런 이 동남아시아의 그 고대에서는 굉장히 썩기 쉬운 그런 재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고학자들이 그 어떤 역사적 유물을 발굴했을 때 남아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뭐 이 동남아시아에 어떤 문명이 있었다라는 그 증거가 남아 있는 것 중에 몇몇 개가 그 도자기 같은 거죠. 이 도기 같은 이 파편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어느 정도 문화적인 수준을 가진 어떤 왕국이라든지 어떤 그 도시국가가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거는 다들 인정을 하지만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전혀 상상의 영역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나무 문화, 이 밤북 컬처 문화 지역이 동남아시아를 쫙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이해할 때 그 고대 시절,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그 기원 전후로 비롯해가지고 1000년까지 뭔가가 있었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힌두 문명의 영향을 받은 앙코르 제국이 이제 걔네들 나름 석조 건축물을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이 동남아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의 이제 벽돌, 벽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한번 구운 그 벽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석조 문명과 이 벽돌 문명, 이것들이 나오기 이전에 있던 것들은 굉장히 모호하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동남아시아에 우리가 이제 옛날 뭐 삼국지라든지 거기 수호지 혹은 열국지 초한지 이런 거를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 중국
그 중국의 역사서들은 그 모든 역사가 어떤 한 왕조가 그 어떤 지역을 땅 따먹게 하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지역은 이제 이 왕조가 점령을 해가지고 완전히 지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동남아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일정 지역을 정복을 해가지고 지배를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지역을 한번 그 혼내를 내주고 자기 자신의 하나의 어떤 속국으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좀 명확한 어떤 국경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이 동남아시아 역사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 태국에 있던 그 문명이 생겼던 이 짜오프라야 강 주변을 그 관통했던 그런 문명 역시 그 반대쪽에 있던 버마의 그 이라와디 강 문명과의 끊임없는 전투를 펼쳤어요. 전투를 펼쳤지만은 그 어느 왕조도 그 상대방의 그 왕국을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지배를 하겠다. 우리 행정적으로 지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대신에 여기 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굉장히 넓은 국토, 농토죠, 농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옛날에는 인구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이 동남아시아에. 이 경작할 수 있는 땅에 비해 가지고 인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동남아시아의 전쟁의 양상은 초토화전을 띱니다.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그 나라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걸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불사지르고 파괴를 다 시켜요. 파괴를 다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군인들 같은 경우에 싸움에서 싸우는 동안에 죽이겠죠. 그렇지만은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순간 그 패국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사람들은 왕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잡을 수 있는 모든 국민을 잡아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농토도 주고 일종의 노예지만은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노예지만은 조금 시간이 흘러서 얘네들이 이제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는 일종의 평민 정도의 대접을 해주고 왕족 역시 거기에 맞게 왕족에 걸맞게 어느 정도 귀족의 대접을 해주면서 그 나라에 정착을 시켜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는 게 이 동남아시아 전쟁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삼국지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 나라를 점령을 한 다음에 전쟁이 끝나면은 바로 평민들은 이제 치세에 들어가잖아요. 치세. 여기는 이제 치세가 아니라 그 사람들 잡아다가 자기네들 갖고 와서 농사를 짓게 하고 세금을 거두는 게 목적이에요. 땅은 어차피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땅 중에서 그 일부를 떼주고 거기서 이제 그 개간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경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세금을 받는 거죠. 그렇게 몇 번을 성공을 하면은 이 왕국이 엄청나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왕국이 엄청나게 번성을 하게 되면은 세금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여기저기 주변에서 있던 그 왕국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 왕국의 중심으로 모이게 되죠. 반대로 이 동남아 국가가 쇠퇴하게 되는 거는 이 전쟁이라는 거는 이 노예 확보, 그러니까 노동력의 확보를 위한 전쟁이라고 보시면은 이 동남아의 역사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서 실패를 했다. 실패를 해가지고 패전을 해서 자기네 나라 돌아오면은 군사력도 잃고 거기에 들어갔던 어마어마한 비용 이런 문제 때문에 왕국이 세금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은 거기 살던 사람들도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야반도주를 해요.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자기네 이제 옛날 고향으로 돌아간다든지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이제 각자 살 길을 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왕국이 이제 쇠락을 하는 거죠. 이 쇠락을 할 때 왕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야반 도주를 막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모든 국력을 쥐어 짜가지고 다시 이 노예 쟁탈전에 나서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왕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어떨까는 뭐 앙코르 왕국이면 앙코르 왕국도 그렇고 이 그 짜오프라가양에 있었던 태국의 그 시안 문명 이 총 그 다 틀어가지고도 그렇고 이 미얀마에 있는 이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의 유적을 보면은 굉장히 초토화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이 왕국이 사라졌거나 아니면은 조세가 엄청 높은데 원정을 떠나가지고 이 경제적 부담으로 스스로 주저앉았거나 뭐 이런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역시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이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이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어떤 또 문제가 있느냐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국이 이제 힘들어질 때 조세가 막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세가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주를 하게 돼요. 도주를 하는데 주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이제 옛날에 만약에 제가 이 사람들이 태국 출신이다 이러면 태국 땅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고산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고산 지역 역시 고산에서 산에서 자라는 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임산물이라든지 이런 작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급자족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이 산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동남아시아의 정글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정글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가지고 뚫을 수가 없어요. 이 산을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이고 그거를 잡으러 간다는 것도 힘들고 돈이 많이 들고 너무 힘들다. 그리고 산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서 정벌군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산 하나만 넘어가면은 산 하나만 넘어서 도망가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산지, 보통 이런 산지를 가리켜가지고 조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그렇게 정착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자기네 민족이 완전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카족이다 이러면은 죽을 때까지 뭐 아카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다른데 뭐 몽족 마을에 몇 명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갔다. 그러면은 그 몽족이 한 세대만 딱 그치면은 다 아카족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그 조세나 이런 걸 피해가지고 고산으로 와가지고 도망쳤던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몽족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한두 세대만 지나면은 자기 스스로 몽족이라고 그렇게 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평지가 너무 이렇게 살기가 좋아졌어요. 세금도 낮고 뭐 전부 너무 살기가 좋아지면은 고산족도 마찬가지로 평지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해서 또 한두 세대 지나면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평지 민족이 완전히 흡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고산족은 평지에 있던 이 동남아시아의 문명은 한 번도 이 고산을 정벌을 한 적은 있어요. 정벌을 한 적은 있지만은 지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 지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고산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그 사람들의 나름의 문명을 가꾸어서 살아왔고 평지 문명과 이 고산 문명이 상호 그 교류를 하면서 물자라든지 뭐 이런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산물과 농산물 이런 걸 가지고 교류를 하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다라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제임스 스콧의 이제 그 조미아 라는 그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산족 역시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지역 안에 만약에 이 지역 안에 산이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이제 아카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 산 안에 요 산에서는 아카족이지만은 그 옆산에는 몽족이 있고 그 옆산에는 또 카렌족이 있고 그 뒤에 또 몽족이 있는 거예요. 그 몽족의 이웃은 이 산을 3개를 건너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웃인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끼리도 어느 정도 교류를 했고 그 나름의 언어도 다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게 그 굉장히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동남아의 역사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이제 첫 번째로 고대 유물이 남아있지가 않다. 이건 대나무라든지 이런 그 썩기 쉬운 재료로 충분히 그럴듯한 문명을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왕국의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인구는 적은데 땅은 넘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지역을 완전히 정복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식의 그런 그 멘탈리티가 없었다, 이 사람들은. 그 점을 또 참고를 해야지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이제 그 왕국에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다시 와서 살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는 만약에 이 조선 시대에 만약에 살았다고 하면은 뭐 어디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으로 도망가지 않는 이상 이 조선에 살면은 그냥 조선 사람이 됐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산으로 넘어가면은 하나의 어떤 독립된 그런 고산족으로서의 이제 그 자치
이 민족인 그런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자급자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웠다. 그렇게 이 세 가지 점을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이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 동남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에서처럼 막 지도가 막 이렇게 커지고 막 이러는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잠깐의 정벌 시절에 있었던 1, 20년 안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게 지속되지는 않고 하나의 그 왕국을 조공을 받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치국으로서의 그런 어떤 입장, 그래서 이제 상하의 이제 그 서열만 정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미없는 역사 이야기를 이제 또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